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뭐 오늘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했죠. 남아있는 불협화음, 불복과 관련된 소송,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자, 이제 미국 대선 이후의 쟁점 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 속에서 바이든의 경제산업 정책, 그런 이후에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 또 그 속에서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디테일의 차이에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볼 부분은 이 바이든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대선 이후의 쟁점 사항,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상원이 확실하게 뭐 공화당이 이겼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그 부분은 진행돼 봐야 될 부분인데, 여하튼간 뭐 블루웨이브 실패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급등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나라든 미국 시장이든 블루웨이브 가능성, 그러니까 백악관과 상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할 것이다라고 봤었던 그 여론조사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낙사 시장이 성장주의로 조정을 받았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성장 섹터가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이제 테크 기업 반독점 관련 소송,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될 부분인데, 사실 트럼프와 바이든 이 양쪽으로 보게 되면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강화 측면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쪽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반독점 시행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고, 테크 회사들은 공정 경쟁을 감독하는 연방기관들로부터 냉혹한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바이든 쪽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 바이든보다 더 극좌인 샌더스, 버니 샌더스, 그 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중간 사퇴했었던 그 샌더스와 함께 구성한 정책 TF에는 반경쟁적 행동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해체를 권고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 민주당 쪽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블루웨이브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큰 부분 때문에 미국 대선 전에 이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뭐 구글, 페이스북 할 거 없이 다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무산되는 흐름이 보여지니까, 그죠? 나름 이 뭐에 트럼프가 아니라 공화당이 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원에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난주 이 기술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또 지난주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애플이라든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은 소폭의 조정을 보였죠. 그 부분이 이제 이 상원과 관련된,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거냐 못할 거냐, 그것에 대한 확실한 흐름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다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누가 되든 당장 정책 변화가 크지 않겠죠, 그죠? 아직 뭐 1월 20일 날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그죠?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그 이후 이제 부분 가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일정 정도 정책 부분의 수혜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섹터냐 하는 부분들이 나름 주가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이긴 해도, 결국은 뭐예요? 2020년 이 11월 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021년에는 경기 부양에 총력을 나설 것이라고 이제 판단은 되지만, 통상 집권 1년 차에는 큰 정책 변화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너무 급하게 매매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디테일에서 좀 차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투자의 전략적인 방향은 바이든 수혜주로의 매매 집중은 필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매수와 매도,
이 매매의 흐름을 일정 정도 가져가면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단순히 바이든이 된다고 바이든 수혜주가 매일 오르겠어요.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셔야죠. 그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할 때 어떤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수급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죠.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재임 기간 달러화 수익률을 보게 되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쪽에서 달러화 수익률이 더 컸었다. 그런데 반대로 1년 차만으로 놓고 보면 뭐예요? 공화당이 달러화 수익률이 높았고, 그죠? 집권 1년 차에는 민주당이 낮았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통상 민주당 집권 기간 달러화는 강세를 기록하고 공화당 집권 기간에는 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달러 약세, 다른 여타 통화들이 강세, 우리나라의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리고 또 코로나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 일별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소 이제 부담을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다 이야기할 텐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10월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코로나 재확산에도 악화되지 않는 고용 시장의 모습,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도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바이든의 정책적 흐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다. 기술 패권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자 외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을 갈 거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자유무역주의,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나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트럼프 집권 시마다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분이 컸는데, 이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는 연준 독립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그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설을 하는 그 날이 많은데, 그런 관련된 연설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일자별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 그죠? 법인세 인상과 또 시간당 임금이 7.5불에서 15불로 증가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블루 웨이브가 무산되면서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나름대로 균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또 이 상원 관련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오바마 케어의 부활, 그리고 청정 에너지 투자, 신재생 에너지에 2조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했었던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그러한 섹터 주식들도, 그죠? 추세를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임기를 집권 1년 차에는 통상적으로 큰 변화보다는 서서히 변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 시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주요 쟁점 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바이든은 이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트럼프하고 좀 판이한 부분을 보였죠. 트럼프가 뭐 이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죠? 고령인데다가 나 78세니까 고령이고 최고령인 미국 대통령인데 그러기 때문에 뭐 이 코로나 확진에 걸릴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이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행여나 바이든이 되면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있어 뭐 경제 유럽처럼 부분적으로나마 경제 재봉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그런 부담감도 있죠, 그죠? 자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1위 부분이죠. 사망률이 2.5%뭐 그렇게 다른 여타 나라보다는 크진 않지만 인도나 러시아 이쪽 나라보다는 크죠. 그죠? 2.5%니까 보통은 뭐에 2.5%에서 3%요 사이에 놓여져 있는데 하여튼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이 재앙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 코로나19 2차 확산 여부에 따른 2020년과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뭐예요? 2차 확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빨간 막대가 글로벌이나 G20이나 다 미국이나 다 높은데 그죠? 반면에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이 검은색 막대 그래프처럼 좀 낮잖아요. 그죠? 지금 2차 확산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나온 상황이고 자 이제 대선 이후에 코로나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죠? 좀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지금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묻혀져 버린 코로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증폭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시장에 있어서 변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은 너무 이 미국 대선과 관련된 결과에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죠? 뭐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 돌리는 흐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이 총선도 그렇고 미국계 대선도 그렇고 그 결과가 뭐 이 결과 흐름이 결국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 변수가 생긴 거죠, 그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의 흐름하고는 조금 바뀐 부분. 만약에 미국 대선도 그죠? 코로나19만 없었다면 트럼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죠.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수나 뭐 이 코로나 대응 실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가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빙이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 민주당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빙과 근소한 차이 이런 부분을 유지했다는 건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뭐예요? 대선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 그러면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의 진원지가 중국이었는데 중국과 가장 악의 관계 흐름을 보였던 게 트럼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를 박살내기 위해서 코로나를 퍼뜨린 거 아니냐. 그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 대선 끝나고 코로나가 그럼 이제 결과가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국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모론적 시각에서 코로나가 나온 거라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뭐 한번 염두에 두면서 정말 코로나 확진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늘어난다면 그런 음모론적 시각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여하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행여나 잊혀졌던 미국 대선 결과에 집중하느라 잊혀졌던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면 그죠? 증가한다면 이 컨택 관련 섹터 부분들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의 중요 쟁점으로 경제입니다. 사실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가 강했던 트럼프의 이제 코로나19의 암초가 걸린 건데 사실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역풍에 맞서서 트럼프가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던 부분이죠. 자, 이제 그
경제 부분에서 고용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그죠? 지금 실업률로 보게 되면 4월에 뭐 엄청 났었잖아요. 그죠? 3월 달에 우리 코스닥이나 우리 시장이나 미국 글로벌 시장이나 대부분 3월 19일 저점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된 지표 4월에 이 실업률이 뭐 엄청났고 수치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소 이제 9월 들어오면서부터는 정체 현상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OECD나 IMF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0년과 21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20년에는 마이너스 6%가 넘고, 그죠? OECD, 뭐 IMF 다 할 거 없이, 그죠? 반면에 이제 2021년은 뭐 3% 이상의 강한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이제 뒤따르는 부분이 뭐 가장 빠르게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이 뭐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지만 이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 이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트럼프와 민주당 또 공화당과 민주당 이 다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죠? 민주당은 처음에 3조 달러에서 지금 2조 2천억 달러까지 부양책 규모를 좀 줄였고, 공화당은 1조 달러 규모까지 주장했지만 뭐 이 나름 1조 8천억 뭐 이 정도까지 올렸잖아요. 그죠? 트럼프가. 그죠? 공화당은 계속 5천억 달러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 5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 내 소비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흐름이 빨리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 연말 시장에 있어서 연말 투자 전략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흐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러려면 이제 이건 뭐예요? 이제 트럼프가 나름 이 선거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소송 이런 걸 진행하면서 더 강력하게 이 힘을 얻으려면 공화당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힘을 잃은 레임덕에 놓여져 있는 부분, 거기다가 선거에 진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겠느냐. 그죠? 우리가 사실 보게 되면 대통령도 있죠. 이제 레임덕에 딱 걸리고 그 다음에 뭐 권력을 못 준다 그러면 그 당내에서의 힘이 뭐 급속도로 약화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공화당 흐름들이 진행된다면 뭐에 트럼프의 소송도 힘을 잃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일사불란하게 공화당과 트럼프가 같이 뭐에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흐름, 이런 부분이 들게 된다면 뭐에 이 5차 경기 부양안의 합의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은 트럼프가 아니라, 그죠? 트럼프 주변에, 그리고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 이쪽의 인물들이 트럼프의 이 선거 수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느냐. 지금 뉴스를 좀 보니까 그나마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 민주당 편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폭스TV라든지 이쪽 부분들이 조금 이 공화당 쪽이었었는데, 공화당 쪽에 이 언론이었었던 폭스TV도 조금 거리두기를 하는, 트럼프의 거리두기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공화당이 트럼프에게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는 배제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경기 부양과 관련된 5차 경기 부양과 관련된 협상이 급물살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 1942년 조 바이든이 걸어온 길로 보게 되면 1942년에 태어나서, 그죠? 1970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한 50년 가까이 의회 생활을 했죠. 그냥 완전 정치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반독점 규제와 관련돼서 사실 저는 바이든이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누가 이 바이든에 속해 있는 민주당의 샌더스라든지 그런 그 극좌 쪽에 있는 쪽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플랫폼 기업과 관련돼서 나름 압박의 수위를 뭐 해체까지를 거론하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선거를 하기 전에 사실 근데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의 CEO들은 친민주당 쪽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우려, 반독과점 규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선거에서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재벌 해체하라 막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우리가 일정 정도 못 사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그 표를 많이 갖고 있는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 집단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그 타겟을 정해놓고 두드려야 그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오히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반독과점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기 정도의 일정 정도 규제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 블루웨이브와 관련된 뭐 이 상원 부분이 공화당의 다수로 끝나지 않는 한이 있어도 그죠? 뭐 동속으로 진행되면 이제 이 거의 뭐 민주당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표가 이제 두 의원이 두 표가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갔냐 안 갔냐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런 흐름들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법인세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인상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뭐 기존 2000 그 트럼프 되기 이전까지로의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여하튼 그런 가운데서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뭐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 구매 등 이 자국 중심의 통상 정책을 펼칠 것은 분명하지만 그죠? 그러나 이제 그 트럼프가 했었던 그런 미국과 중국의 1대1 구도의 그 아주 강한 압박 이런 부분들보다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는 다자무역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부분, 이죠? 오바마 케어, 뭐 이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케어를 부활하고 확대, 보완한다는 방침인데 미국인 97%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을 트럼프가 중단했던 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을 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결국은 그 속에서 가장 큰 정책적 수혜는 그린을 외치는 바이든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수혜 흐름들을 갖고 갈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뭐 여러 얼마나 많이 강조드렸는지 몰라요, 그죠? 이 꼭 바이든의 이 투자 정책 흐름이 아니어도 이쪽이 대세 방향이다. 다만 이제 바이든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더 정책의 가속화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고 돈을 더 투자하니까 그죠?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2조 달러를 투자 계획하고 있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 배출 감소를 선언했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주장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부분 그죠? 바이든 후보가 발표한 청정 인프라의 투자 계획 주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죠? 뭐 지금 보면 넥스엘 에너지와 뭐 다고 에너지
주가 추이를 보면 뭐 난리가 아닌데.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적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미국 내 민주당과 우리나라의 민주당과의 정책이 비슷합니다. 국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국내 그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 그죠? 그쪽 부분으로는 비슷해요. 미국의 공화당과 우리의 야당이 비슷하고. 그런데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교 정책 관점에서는 오히려 뭐예요? 공화당보다 이 미국의 민주당이 우리나라 야당하고 비슷한 흐름이고, 그죠? 공화당이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비슷한 대북 정책 노선을 좀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트럼프 공화당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그 북한과의 대화나 뭐 일정 정도 이 뭐 비핵화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대화 쪽을 선호하는 반면에 오히려 뭐 미국의 민주당은 강력한 뭐 제재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북한을 견제하려고 하는 부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강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우리나라 친정권 성향의 방송인들은 뭐에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죠?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죠?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압박의 방점을 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여러분들 중요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 주식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틀려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도 중단하고 북핵과 관련된 협상이 타결될까지는 북미 정상회담도 유보한다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한미 관계 강화를 더 중요시하는 쪽이 바이든이고, 트럼프는 한미 관계 동맹 관계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더 흐름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북 경협지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든의 내각 구성 뭐 이거는 우리가 쥐하게 살펴볼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그 탈피해서 이 자유무역주의 이런 부분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또 이 안보보좌관 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이제 이 국무부 장관 이쪽이 중요하죠. 저 토니 블링컨이라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 북핵 정책에 관여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대북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재무장관이 누구가 될 것인지 뭐 그런 데는 후보들로 보게 되면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뭐 로레스 핑크나 자레드 번스타인이나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주요 멘트를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왜 이런 사람들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중에 경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주요 멘트를 뭘 했었느냐를 보게 되면, 그 만약 엘리자베스 워런이 재무장관이 된다, 얘란다. 이 의원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구글, 아마존 등 초대형 IT 업체 해체 주장을 한 부분, 그리고 대형 은행 분할 및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부유세 부과 주장하고 전국민 건강보험 지지를 하고, 그죠? 이런 내용을 했다라고 하는 건 엘리자베스 워런이 만약 이 재무장관으로 확률이 높게 되면 대형 기술주들이 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나중에 이런 인물들이 또 되는 상황 흐름이 전개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부통령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해리스가 중요하죠. 해리스 뭐죠? 뭐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성분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 TV로 아까 바이든 연설 이전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왜 이제 원래 부통령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존재감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바이든은 나이가 많습니다. 78세 고령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그러면 부통령 후보인 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이 다음 차기 대통령에 대한 후보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오히려 집권 중반 이후부터는 이 해리스 쪽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해리스의 흐름 부분도 봐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것 중에서는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를 주장하는 쪽,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 크다, 영향력이. 그죠? 해리스가. 그래서 이 TV 토론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아나를 합법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 쪽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바이든 당선 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 쪽 종목들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알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죠? 그런 부분이고,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속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 관심도 없고, 머리 아파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거냐, 아닐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11월 둘째 주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의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전 부분에 있어서 이제 11월 6일 날에는 이렇게 아침에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들으신 분들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11월 5일 날 이미 이제 이 미국 시장의 급등 흐름, 선거 이후의 급등 흐름을 보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이 바이든 수혜와 관련된 부분, 공약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런 가운데 이 상승의 원인이 아까 이제 블루웨이브에 대한 우려 해소, 그리고 미 5차 경기 부양책 기대와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와 서방국가와 동맹 강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일정 정도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는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죠? 금요일에는 뭐라고 보냈었냐면 아침에 다 이제 아침 부분 미국 시장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미국 시장이 4일 동안 다우지수가 7.13% 급등, 나스닥은 9% 급등한 상황, 그리고 나스닥은 전고점 12,074포인트에 근접한 부분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금요일이라는 부담이 놓여있는 상황, 중장기 흐름은 변함없는 강세 흐름 지속을 예상하지만, 그죠? 장 초반에는 매수하면 안 된다. 그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말 금요일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이 이제 지수적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모습들을 한번 보이려 하는데, 미국 시장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여기 차트 보도록 합니다. 미국 시장 금요일 미국 시장의 움직임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해외 시장, 유럽 시장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거래 시간에 아닐 때 키움은 이 일봉을 제공을 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 다우나
다우는 0.24% 약세를 보였죠. 그죠? 그 전주에 급락했던 부분을 다 메꾸는 양봉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 11,895포인트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강세를 보였고 또 유럽 시장 역시 금요일에는 소폭 약세를 보였죠.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급등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금요일은 T모바일 US라든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라든지 엔비디아 뭐 이런 쪽이 강세인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테슬라나 애플, 아마존 등이 소폭 약세를 보였고 캐터필러와 엑스모빌 등이 경기 민감 섹터의 하락이 조금 뭐 그렇게 큰 폭으로 급락한 게 아니라 약세가 좀 반등도 제대로 힘을 보여주지 못했고 약세의 흐름이 컸다. 자 이제 미국 대선 국면에 가려져 있었던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도 바이든 당선자의 성향상 유럽처럼 재차 제한적 경제 봉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컨택 관련 경기 민감지 약세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단박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 코로나 확진 재증가에 대한 이 관심으로 이동을 하면 이 컨택 관련주들이 좀 부담을 보일 수 있다는 그 부분이고 자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소송전 뭐 이거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번 주에는 지난주 급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예상되는 구간이다. 트럼프의 법정 공방 가능성과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 정책 방향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중국과의 갈등이라든지 신규 부양책이라든지 확산 중인 코로나 등의 불확실성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블루웨이브가 무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지금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50석, 민주당 48석이 유력한데 두 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조지아주에서 두 석 모두 결선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내년 1월 5일 조지아 결선 투표가 끝나야 다수당이 확정되고 만약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져온다면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권한으로 상원까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또 블루웨이브가 무산이 됐다고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하거나 또 법인세 인상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정책적 흐름 부분에 오히려 그죠? 이 신재생에너지 쪽은 센 흐름을 갖고 갈 수 있지만 다른 쪽은 또 뭐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담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죠? 시장이 대선 전에는 대규모 부양책 기대 등으로 블루웨이브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봤지만 정작 대선 이후에는 백악관과 상원이 분점 구조를 호재로 평가했기 때문에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다시 살아난다면 시장이 이를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 불명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미국에서 하루 신규 기자가 12만 명 이상이라는 것도 부담되고 그리고 대선 이후 정치권이 부양책 협상에 나설 것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도 좀 확인해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11월 9일 이제 10월 고용 추세 지수라든지 또 11월 10일 11월 달에 경기 낙관 지수라든지 그리고 연준 부의장이 의회에서 규제 문제 관련 증언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12일 날 연준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여해서 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 또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거래소 6.6% 코스닥 5.57% 상승 마감했지만 금요일에는 양시장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 코스닥은 뭐 0.98%약 1% 정도 약세 마감했죠.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금요일 주말 시장에 대한 부담 미국 시장이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을 사전적으로 먼저 선행 조정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약 7,541 계약을 매수하고 거래소에서 약 8천억 가량의 강한 매수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3,300억, 기관은 2,700억, 뭐 피압 프로그램 매도가 3,750억 포함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죠?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매수를 하더라도 그죠? 차라리 상승 첫날 매수를 하면 좋은데 그죠? 미국 시장이 연 3일 급등한 상황에서 그곳을 보고 이제 괜찮다라고 매수를 들어가니까 여지없이 음봉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그죠? 주식이나 아무리 좋은 주식이나 종목 부분을 그죠? 사는 건 좋다. 그런데 너무 급등한 흐름 속에서 사게 되면 그죠? 시장이 조정받거나 그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뭐예요? 견뎌내지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타이틀도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디테일의 차이다. 디테일이라는 건 뭐예요? 매매의 타이밍과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거래소 쪽 부분입니다. 거래소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큰 흐름으로는 이런 이제 박스권, 지금은 이제 박스권 라인 부분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추세 돌파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거래소의 지수 부분인데, 우리 시장에서의 수급적 부담이었었던 이 양도세 관련 부담, 그죠? 양도세 관련 부담 부분이 현행 유지 10억으로 이제 결정이 났지만, 그래도 연말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우려는 있어요. 그죠? 왜냐면 작년도에 5조 정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거래소에서 4조, 코스닥에서 1조. 그죠? 작년에도 뭐예요? 현행 유지 개념이니까 10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올해도 그 정도는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올해 들어온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많았으니까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 연말에 나왔었던 12월 달에 개인들의 매도 자금이 거래소에서 4조, 코스닥에서 1조였다면 지금 11월 중순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지수대에서 더 가더라도 종목별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종목과 시장은 항상 같은 게 아니죠. 그죠? 시장 지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박스권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죠? 이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건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 저항 라인을 확실하게 뚫을 거냐 안 뚫을 거냐. 자, 여기서는 저항 라인 부분에 부딪혔잖아요. 그죠? 요게 요 라인 부분에 추세 라인이다. 코스닥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5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상승 속에서 갭이 나오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뭐에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사야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침부터 개인 투자가들은 미국 시장이 그죠? 이렇게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첫날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안 사다가 그죠? 금요일 날 가장 부담스러운 타이밍 속에서 사는 건 조금 타이밍상 맞지 않다. 우리가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좋은 종목도 시장 흐름 속에서 진군을 할 때 어떤 섹터 부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 속에서 여기서 올라가면 차라리 좀 쉬는 타이밍을 어떻게 쉬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죠?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그냥 다이렉트로 쫓아가서 매수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도 수급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 이 수급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그죠? 코스피 거래소 쪽은 외국인들이 7,950억 매수를 했고 기관은 44억 매도했으니까 큰 의미는 없고 그죠?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들만 6,400억이 들어왔으니 왜 제가 여러분들 개인 기관 이런 수급을 이야기를 하냐면 개인 매수에만 들어온다고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이 시장을 바친 게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승의 탄력은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갖고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장 전반이. 그죠? 집중력의 흐름을 가지면서 상승을 하려면 기관이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그죠? 장 초반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하루 종일 흘러나왔잖아요. 아침 시간부터 오후 2시까지, 이제 오후 2시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부분, 오히려 매수를 하고 싶다면 뭐예요? 제가 아까 그 우리 골드 회원님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아침에는 절대 매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음봉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매수를 하려면 오후 쪽으로 봐라. 그죠? 그런 쪽 라인 부분, 눌림목을 공략을 할 거냐. 그리고 또 아침 밤에서 가장 강했었던 부분이 뭐예요? 2차전지 쪽이었잖아요. 그죠? LG화학 쪽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종목별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한 거죠. 자, LG화학의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죠? 시장에 들어와서 일봉, 주, 월봉, 이건 이제 중장기 흐름을 갖는 부분,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이 대장, 삼성 SDI를 포함해서 대장주라는 이야기를 했고, 분봉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5분봉은 너무 그거 하니까 15분봉. 딱 갭을 상승을 해서, 갭 상승을 해서, 뭐예요? 그 시초가를 유지해야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붙으면서 들어왔으니까 종가가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끝났죠. 그죠? 그런 종목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죠? 아침 이게 시초가 라인 부분이 시초가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카오. 그죠? 거기다가 NHN 한국사이버규제. 그죠? 공교롭게 지난 목요일 날 뭐에 이 MTN 방송한 이후에 이런 종목 부분에 주도주가 복귀했다라는 이야기했었던 종목 중심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조그만 종목들 중에서는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죠? 이쪽 CS 윈드라든지 이 풍력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네요. 그죠? 삼강 MNT라든지 가장 이쪽 이 신재생 쪽 라인 부분에서 강세 흐름을 보인 부분이죠. 그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될 확률 때문에 급락을 했던 걸 바로 회복을 하면서 돌아 나온 상황이고 자 이제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 저점 라인 부분 그리고 추세 고점 라인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의 저항 흐름들을 함께 갖고 가다가 금요일 날 이제 살짝 돌파를 했었는데 그죠? 원체 코스닥 시장 주말 시장 이 약세 흐름이 진행되다 보니까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런 밑으로 들어오면 17,000원 이하 16,500원 이런 밑으로 조정 라인은 들어오는 지점은 매수권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의 월봉 흐름들을 보게 되면 크게 변화 없다. 그죠? 그런데 이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종목의 압축화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이야기할 시간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지수 사항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 이 부분이에요.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큰 문제가 아닌데 유럽 시장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독일이나 유로스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2차 봉쇄 때문에 급락을 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진행됐는데 그 부분 다 만회를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봉쇄에 대한 부분이 지난 1차 봉쇄 때처럼 강력한 게 아니라 그죠? 저녁 시간 정도의 밤 시간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인 봉쇄 조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 흐름들 속에서 이제 우리 시장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주식주 부분에 있어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코스닥 매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조금 부담스럽겠죠. 수급적으로 미국 시장의 조정 단기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사전적으로 조정을 먼저 보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거래소 쪽 라인의 주도 흐름을 갖고 있는 주도 섹터 종목들은 뭐 조금 쉴 수 있는 타이밍에선 매수 관점이고, 또 신재생 에너지 쪽 라인 부분이나 이런 바이든 수혜를 갖고 있는 쪽 라인 부분은 뭐 눌림목 매수 관점인 부분, 또 특히 이제 수소 이 태양광 쪽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수소 쪽 라인에 놓여져 있는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수소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섹터 전략은 오히려 이제 수소 쪽 라인 부분을 공략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 부분은 금요일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다소 이제 눌림목 부분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걸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카카오나 NH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IT 소부장 쪽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목별로 좀 접근해야 될 타이밍에 와 있다. 지수가 빡빡 뻗어가는 그런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수의 급등 흐름이 이어지기보다, 그죠?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에서 종목의 순환 이것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